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치 경제 분야에 대해서 어제 있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을 소개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 48분입니다. 오후 1시 48분인데 조금 있으면 오후 3시가 되면 저희 그 둘째 애가 유치원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걸 제가 마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이제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가 있는데요. 광고를 보시면 간만에 제가 광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래너의 현대해상 보험이 있습니다. 12월 24일 날 뭐 편지를 한번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1월 5일께 아마 편지를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그 두 편 다 개인적인 내용이 꽤 많아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다음번 저희 특집이란다. 여기가 요거 3부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제가 광고 관련해서 편성을 하나 해가지고 그 편지 두 편을 다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 두 편을 소개를 안 해드렸더니 삐지셨는지 아직 추가적인 편지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삐지지 마시고 편지를 보내주십사 하고 김상욱 하이플래너에게 말씀드립니다. 트위터에서 니나노님 편지 좀 쓰시고요. 예. 제가 외면한 게 아니라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소개도 되나?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약간 그 모병 같은 그래서 이제 야 니들 할 일 없으면 또는 뭐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하고 싶다면 현대해상으로 와라 뭐 이런 약간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 선동적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약간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간에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인드랩 공간 이게 뭐 신경정신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고 가서 이제 편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께서 개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강남 연현동 그 이혼한 차두리의 장인이 운영하시는 호텔이죠. 그게 르네상스 호텔이 아닌데 아미가 아니고 잠시만요.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자, 차두리 장인으로 검색했더니 여기 나옵니다. 임페리얼 팰리스. 그렇습니다. 예,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벽을 좀 옆쪽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마인드랩 공간정신건강의학과라고 간판을 보면 그러니까 간판이 없습니다. 건물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물로 들어가셔도 제가 저기 정신병원에 가는구나 뭐 이런 의심 받지 않고 편하게 가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전화를 거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은 친절하게 2개월 뒤에 시간이 나니까 2개월 뒤에 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당장 뭐 이렇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너무 간절하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뭐 바로 약속을 좀 잡아주시면 모르겠는데 일단은 사람이 많다 그리고 많이 밀려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밀려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3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잘 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병원이 잘 된다는 게 그렇게 한국 사회 전체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이게 추운 날 어디 뭐 한강다리라든지 높은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가서 괜히 찬바람 맞고 감기 걸려가지고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런 병원에 가셔서 따뜻한 데 앉으셔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정의로운 분입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관찰을 했거든요. 뭐 굉장히 정의롭고 가정적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도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내가 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스미더스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황야의 1위님께서 최근에 요즘에 뭘 하고 계시냐면 주문 제작해서 칼을 만들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가죽 제품도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 얼마 전인가요? 그 저기 G20이었던가? 뭐 하여튼 이제 뭐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납품도 하시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위터에 이제 황량의 일이라고 아실 겁니다. 데볼프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금 가죽, 나무, 금속으로 예쁜 물건을 주문 제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DM으로 연락을 하시면 트위터 DM으로 연락을 하셔서 의뢰를 하시면 이제 제작을 해드리니까 뭐 캠핑용 칼이나 요리용 나이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넘어가는 물건을 요구하시면 그거는 들어주시기가 곤란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날길이 같은 것도 왜 일정 부분 안 갈고 일정 부분 한 6cm 이하만 날을 내 가지고 하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문 제작하는 칼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타인과의 큰 갈등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현대해상을 통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뭔 얘기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너무 갈등이 심하다. 참을 수가 없다 도저히. 그러면 일단은 마인드랩 공간정신건강의학과를 가십시오. 내가 상대방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거 가만 참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직장 내에서 저 상사의 갑질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사의 갑질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은 일단 마인드랩 공간정신건강의학과를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래야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단 상담을 받으시고 일단 여기 가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 난 도대체 저 직장 상사나 내나 둘 중 하나 끝장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시면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스미더스는 2021년 트위터 최강 빌런 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분야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뭐 블라블라블라 또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이런 요약은 사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요약에 담긴 내용 때문에 본문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같은 내용이라면 요약 말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좀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무슨 뭐 이상한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거 그거 반은 소설이거든요. 그게 로마 역사책이 아닙니다. 심지어.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줄쳐가면서 꼼꼼하게 읽고 무슨 그런 또 있죠. 부디얼 뭐 그런 책들. 부디얼 그런 것도 막 뭐 괜찮네 이러면서 꼼꼼하게 제가 이 책을 그 부디얼지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욕하려고 샀어요. 욕하려고 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보고 꼼꼼하게 읽어봤거든요. 혹시 고소할 건덕지가 없나 싶어가지고 쭉 읽어보고 나서 부디얼 그 책을 제가 전체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트위터 보시면 그게 뭔 책인지 아실 겁니다. 제 트위터에서 책 얘기 하나밖에 안 했거든요. 부디얼 그 책, 얼지 그 책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서 뭐 딱히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냥 구석에 던져놨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심심한지 그 책을 가져가서 쭉 보고 나서 내용 괜찮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런 책도 그렇게 꼼꼼하게 읽으면서 이런 기사 같은 거에 전문이 나와 있으면요. 이 전문을 꼼꼼하게 행간을 다 읽어보고 우리 대통령이 과연 치매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나쁜 기자놈들이 요 한두 줄만 베껴가지고 쓰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드리고 오해를 드리는 건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쳐야 됩니다. 이제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것들을 깨우쳐야 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훈련의 차원에서 제가 정보분석실을 통해서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스미더스의 사고 훈련 이런 것들을 많이 시켜드리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사고 훈련이 되는 거지 제가 의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드라마 셜록, 영드 셜록을 보시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셜록을? 왜냐면 이 드라마 상에서 전개되는 내용들이 되게 막 머리 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머리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원작은 다 있는 거고 뭐.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미더스도 그렇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내가 머리를 좀 굴려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재밌다, 신선하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좋아요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나 추천 뭐 따봉 이런 건 필요 없고요. 구독을 좀 해주십시오. 구독.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계좌번호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계좌번호 같은 거 안 올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미더스가 돈이 많다거나 돈이 필요 없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 굉장히 돈이 필요합니다. 현찰이. 하지만 여러분들 지갑을 탐하진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트위터에도 한번 썼었는데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보 분석을 하는 사람이 돈을 받게 되면 말이죠. 직장에서 주는 월급 말고 여러분이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가수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후원금 주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루즈 타임 좀 적용해서 2분을 좀 더 길게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비교하기 좀 못하지만 자꾸 후원 얘기하니까 걸리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잘 보는 방송 중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많이 봅니다. 저도 심지어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후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거기에 유명한 분들 초청하고 과학자들 불러가지고 과학 팟캐스트 만드는데 제작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후원까지 안 해주면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컨텐츠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은 이유로 필수 교양이라고 있습니다. 필수 교양,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예전에 7차 산업이라고 또 있었고 필수 교양만 얘기합시다. 필수 교양 있고 최근에 육아이즈 과학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노릇노릇이라고 유튜브에서 노릇노릇 검색하시고 뜨는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그 노릇노릇이 아니거든요. 육아이즈 사이언스, 육아이즈 사이언스, 육아이즈 사이언스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채널도 있는데 필수 교양이라는 팟캐스트도 있죠. 그런 건 육아, 교양, 종합교양, 아동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사상식, 역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종합 팟캐스트입니다. 이런 데는 여러분이 후원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니까. 뉴스 분석하고 정치 분석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봐주셔야 자발적인 구독료 같은 거지만 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봐주셔야 계속 이 방송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의외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돈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올리는 영상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진짜 한 달에 한 10만 원 벌까 말 겁니다. 그러면 제작비를 건지지도 못해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못 건집니다. 게다가 만약에 편집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죠, 오히려. 그러니까 방송이 얼마 못 가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유튜브들은 보시면 대체적으로 밀리터리 유튜브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긴 한데 아무 비판 없이 그냥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을 긁어다가 줄줄 읽어 내려가면서 영상만 그럴듯한 영상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컨텐츠 만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저도 나무위키를 소재로 사용하긴 하지만 전 그래도 나름대로 분석이라도 하는데 그 양반들은 분석도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만약에 거기에서 이거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출걸요? 그건 그냥 낭독해줘. 방송이 아니고. 점점 한국의 컨텐츠들은 점점 그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질 컨텐츠가 늘어나는 겁니다. 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그치고 해야 고급 문화 컨텐츠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후원을 받아도 돼요. 돈 벌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인 후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스베이더나 김용민 브리핑이나 이동영의 뉴스 광장 같은 뭐 뉴스 쇼라 뭐야 청정구역이나 이런 것 같은 그 소위 뉴스 분석, 뉴스 해설, 정보 분석 팟캐스트들은 절대로 개인 후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후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늘 자극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후원을 받게 되면 그 후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의 분석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 저 사람의 분석 내용은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정보 분석이나 뉴스 분석은 그렇게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해석이나 그 사람의 분석에 여러분들이 그냥 세뇌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모든 게 다 정답이고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미더스조차도 그 김정은 5월달에 그것 때문에 한번 작살이 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뉴스 분석이나 정보 분석 팟캐스트를 보면서 같이 분석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냥 귀로 듣기만 합니다. 큰 생각 없이 저건 저런 면이구나, 저렇구나. 예를 들어 김어준 씨가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면 맞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홀리는 음모론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려고 들면. 근데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망가지는 겁니다. 저 하나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여러분들의 사고체계나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을 망가뜨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느 몸빠들처럼 조국 지지한다고 그러고 조국 둔한다고 그러고 서초동에 가서 막 이렇게 어디 아는 사람 지인 끄트머리 해가지고 그 조국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이런저런 궤변 논리 만들어 가지고 말 그럴듯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독자 많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쪽 편에서도 여기저기 불려다니겠죠? 그리고 말 좀 잘하고 너도 어디 명색이 어디가 교수라고 하니까 다스베이더에서도 관심을 둘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천 몇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그렇게 벌 동안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1년 동안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짓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의는 아니죠. 결코. 소위 1인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나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말고 어디 트위터에 헛소리하고 쓰고 다닐 수 있지만 내 말을 믿고 그들의 인생이나 시간을 담은 몇 시간이라도 허비하게 될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최대한 검증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혹시라도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돈은 안 받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푸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틀렸을 경우에 그냥 저 하나만 욕먹으면 되니까. 돈을 낸다는 거는요, 내가 어떤 그 컨텐츠가 너무 좋아서 돈을 내게 되면, 저 예전에 물뚱님 글 쓰셨을 때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물뚱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같은 게 생겼습니다. 애정 같은 게. 남녀관계 애정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여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내고 아끼는 필진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좀 더 특별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쳤을 때 그분을 비판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두둔하게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순간에는 어떤 사고를 쳤을 때 그걸 눈 감게 되죠.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게 하시라고 저는 일부러 돈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19분 동안이나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편을 따로 떼서 그냥 바로 올릴까? 아니면 2부에서 붙여서 그냥 계속 할까? 좀 약간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25분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하겠습니다. 자,
정치 경제 관련 분야 일문일답 내용을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때로는 현 정부 욕을 좀 심하게 한다 싶은 부분들은 사실 제가 이제 환타님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환타님이 저한테 이제 많은 영감을 주시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타님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거에 비하면 저는 애기죠, 애기. 애기고요. 예. 환타님에게 많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런 비판 방송을 한다라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듣는 분은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자, 정치 경제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밝힌 포용과 관련 현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 그리고 선도국가로의 도약, 그리고 포용을 새 화두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을 두고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가 지난 14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완료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덧붙여서 기자 질문 기네요. 아울러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포용을 강조하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최근 우리 사회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가 사회적 격차를 확대하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올해는 특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 억제를 강조하셨던 부분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을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긴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우선 이게 제가 사실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제가 이게 가능하면 할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첫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딱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네. 기자님 두 부처에서 말씀하신 데 해당한다.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되어 있는 양극화,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서 포용이라는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올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들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냥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되어 있는 전임 대통령이 이제 이게 아마 기자가 워딩을 하다가 이제 좀 빼먹은 것 같은데,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 사실은 감옥에 가 있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이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이 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공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 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저금리인,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 제 사견이지만 제가 이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충 개요만 말씀드리면 우리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그리고 또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 발표를 함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짓겠다 뭐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유타운, 오세훈이나 이명박이 하려고 했던 왕십리 유타운 같은 그런 유타운 프로젝트 하겠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박원순 시대 때는 재개발보다는 도시재생 개념으로 재개발을 좀 억제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지가 안 나오니까 서울 시내에 공공재개발을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공사에서 짓는 이제 임대아파트를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집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집이 없어서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동산이 왜 오르냐면요, 이거는 제가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밀떡이고 총떡이고 이런데, 그래서 모델건이나 뭐 에어소프트 건 같은 거를 구입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집도 하고 이럽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년 전쯤에 나온 총들이 있거든요. 모델건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근데 그게 왜 비싸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총을 더 구할 수 없다.
이 회사에서 나온 몇 년도의 이 모델을 더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지는 겁니다. 희소성이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은 그 위치에 그 아파트가 더 없을 거라는 생각,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비싸지는 겁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이거를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아무튼 그 다음 기자가 질문을 또 합니다. 현재 진행형의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특별 사면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함께 놓고 고민하시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점상으로는 지금 전직 대통령 사면의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시는 텐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는 사면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조국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 살펴받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 무서운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왜 정치인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정치인 사면은 검토한 적이 없다. 하지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용 씨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을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그 기간 다 빼고 구속 당시 있었던 기간 다 빼면은 대체적으로 한 1년 6개월, 1년 한 4, 5개월 정도 남았을 겁니다. 뭐 예전 같으면 18개월 방위 뭐 그런 건데 군대 갔다 온다 생각하고 갔다 오시면 되죠. 근데 아마 그것도 안 채우고 아마 꽃피는 봄이 오기 전에 사면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럼 뭐 낼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상속세 같은 거나 또는 벌금을 뭐 맞은 건 아니고 상속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가에 세금을 낸다기보단 뭐 공공병원 같은 거 하나 지어가지고 삼성병원 같은 거 하나 더 지어서 그걸 국가에 바치겠다 이러시면 되죠. 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비영리 재단 지어가지고 거기 뭐 운영권을 국가에 주고 거기 안에 운영은 자기들이 하고 뭐 이래서 돈 벌고 이러면 되겠죠. 뭐.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실 테고. 그 다음 이제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약간 좀 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보면 그 기자가 이재명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약간.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말하자면 보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선별에 많은 행정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신도 생겨났기 때문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 입은 계층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집중해서 선별 지원을 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이런 분들의 피해가 가고 1차 유행에 비해서는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당연히 그분들에게 더욱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형태가 너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취업자원에게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지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특정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또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까 과거 정부보다 부동산 공급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급 대책은 최근에야 집중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권 초기에는 그런 대책이 부족했는지 그때 지었으면 지금 공급이 늘었을 거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당시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약간 어그레시브한 공격을 기자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디펜스를 했느냐.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단 한방 매겠죠.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분가를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이전에 뭐 수립된 계획입니다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또 3기 신도시 등 이렇게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파트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1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등록된 1인 세대가 늘어났다. 주민등록상의 1인 세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 원룸에 살고 막 이러겠죠.
그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세대가 늘어난다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아, 갑자기 세대가 늘어났구나. 그래서 정부가 힘들 수도 있겠네. 아, 그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올 때 2만 세대가 늘어났어요. 2만 세대.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건 뭐냐면 세대주가 있는 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고 그 집에 호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제가 아파트가 세 채입니다. 근데 만약은 아니죠. 아파트가 세 채라고 그러면 그 아파트 세 채 명의자가 다 물론 저하고 저 와이프 이런 거 돼 있습니다. 어쨌든 다 제 명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한테 집이 3개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걔들은 저한테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집은 사람은 3명인데 사람은 4명인데 이제 만약에 와이프를 빼고 저하고 저 아들 둘을 생각했을 때 저하고 저 와이프는 공동명이니까 사람은 4명인데 집은 3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2만 세대 또 뭐 2018년에서 19년에 그러니까 19년에서 2020년 넘어올 땐 18만 세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통상 2만 세대 정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2020년도에 61만 세대로 불었냐? 이상하잖아요, 이거.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갑자기 불었지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게 원인이 뭔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왜 갑자기 세대주가 늘었냐면요. 정부가 종부세를 때렸잖아요. 종부세를. 부동산 종부세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전세 같은 거 전월세 같은 거에다가 강하게 세금 때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월세 무조건 연장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 아들들한테 집을 그냥 물려줘버린 증여를 해버린 겁니다. 증여세 내고 이렇게 되면 저희 아들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유치원생인데 그 각각 한 명 한 명씩이 세대주가 돼요.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61만 세대나 비상식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갑자기 세게 때려버리니까 세금을 세게 때리려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물려줘 버린 겁니다. 금태섭 의원 아들내미 물려준 거 다 그런 식이에요. 원래는 걔들이 결혼할 때좀 물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 때쯤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데 정부에서 이걸 다 때려잡으니까 종부세니 그 다음에 뭐 전월세 연장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세대주 바꿔가지고 얘들 독립세대 시켜서 얘들한테 그냥 상속시켜버리는 겁니다. 상속세 문제 때문이죠. 사실은 부동산 문제하고 종부세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죠. 아니 나도 이해를 하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 저도 아는데 대통령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국토부에서도 자기들이 저 부동산 정책 개판 쳐가지고 세대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걸 알 거예요. 아는데 대통령한테 기자회견 답변 써줄 때 기자회견 예상 답변 써줄 때 이걸 갖다가
이게 원인이라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공급을 많이 했는데 공급이 딸리는 원인이 세대수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런 개소리를 하도록 답변서를 써준 겁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건 국토부 해당 공무원들 다 잘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청와대 비서실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밑에 국토부에서 이딴 식으로 답변을 써왔다? 그러면 당장 국장이나 차관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야 됩니다. 야, 이거 지금 야 누구 죽이려고 이런 식으로 답변 써왔어?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세대수가 늘어난 거, 이 세대수 늘어난 거 솔직히 전수조사 하면요, 만약에 원래 2만 세대 늘어난 게 정상입니다. 왜냐면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신생아 대비해가지고 결혼 세대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갑자기 61만 세대 늘어났다. 그럼 늘어난 세대 전수조사 해가지고 미성년자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거의 한 70%가 미성년자들일걸요, 아마? 이게 현실이에요. 네, 이게 현실이라고. 근데 이걸 답변이라고 써온 국토부 새끼들도 문제고, 이걸 스크린에서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비서관들도 문제고, 이걸 원인이랍시고 말하는 대통령도 문제인 거죠, 사실은.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신다, 불통의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언론 접촉을 늘려갈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하고, 덧붙여 앞서 약속하셨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느냐. 지금 지난 한 1년간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춘추관에서는 그 사이사이에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녹지원에 기자들을 초청한다든지 제가 춘추관을 방문한다든지 여러 번 그런 식의 의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방역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미루게 되고 이랬던 점도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반드시 기자회견만이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통의 한 방법이죠. 저는 어느 대통령보다도 현장 방문을 많이 했고, 또 현장 방문에서도 비록 작은 그룹의 국민들이긴 하지만 서로 양방향의 대화를 주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랜 시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통을 늘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건이 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만한 소리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기자들하고 소통 안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대국민 기자회견 같은 거 하셔도 되잖아요. 또는 대국민 선언이라든지 대국민 회견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참 그러네요.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둘러대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게다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준비된 국민들을 만나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면전에서 싫은 소리 못해요. 면전에서는 그냥 아유 대통령님 아유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대통령님 앞으로 잘해주세요, 팬이에요, 나 같아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나 같아도. 왜냐면 면전에서 뒤에 권총찬 경호원들이 그냥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 대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 대통령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만한 말씀을 이럴 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자가 다시 또 물어봅니다. 다음 기자가 질문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시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매진하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모두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기에는 현실과 괴리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 물량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에서 4억 원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 집 마련에 희망이 보인다고 봅니다. 3, 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3, 4억의 자본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해법이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냐. 그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인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여튼 말을 일단 처음에 빼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을 아끼겠다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그 부족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설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어본 건 이게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말하자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대비해서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 그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물어본 거는 집을 살려도, 그러니까 청약을 받아도, 그러니까 이 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돈을 못 빌린다, 지금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래서 사실 어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용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이게 사실 대통령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여기에 대한 답변에서, 또는 이 보좌진들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변으로 뭐 대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안 했거나 준비를 안 했거나, 사실 이런 문제가 지금 포착이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이렇게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린 듯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기자가 물어본 것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이걸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은행을 통제하는 거거든요. 야 니네 은행 대출을 어느 정도 선까지 줘라 라고 통제하는 부분인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통제를 할 때 미리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은행은 그보다 더 앞서가서 미리 이제 통제를 해버립니다. 또는 이런 통제 비율 때문에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른 이제 제3금융권이나 또는 이 건설 시장도 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대통령이 앞으로는 그러면 대출을 좀 완화하겠다 이래버리면 그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죠. 주택 그 건설 회사들은 분양가를 더 높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돈 많이 빌려준다는데 많이 빌려서 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는 이제 은행은 금리에 대해서 미리 금리를 올려버리거나 내려버리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게 크게 휘청거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금융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은.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여기서 앞으로 뭐 대출 비율에 대해서 조정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아도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말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돌려버리는 게 문제긴 한데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해당 관계부처에서 검토를 해서 대출 문제 같은 경우에 뭐 좀 더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면 그 실수요자들을 구별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하고 부동산 실제 수요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하고 충분히 구별을 해서 좀 더 선별적으로 이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요만큼만 얘기했어도 사실 어제처럼 바보냐는 욕을 안 먹을 텐데, 그조차 얘기 안 하고 그냥 공급 물량 늘릴 테니까 그거 보고 얘기하라는 식으로만 답변하시니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청와대 비서실 그 보좌진들이 미리 대응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 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고 박 시장의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아울러 당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촉으로 인한 그 거리에 대해서 무공천 원칙을 인한 이제 선거 보궐선거에 대해서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 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에는 만약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 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을 합니다.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한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만들었던 당원에는 이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권위가 될 경우에, 이게 이제 고리가 아니고 권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그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아끼겠습니다. 뭐 더 욕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단 3부에서 뵙겠습니다.